안녕하세요. 이 사람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달은 40대 여자입니다. 왜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어릴 적엔 별 생각 없이 외우던 속담인데 이제와 그 말의 뜻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사연은 제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이야기인데요. 마지막에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원래 저는 작은 깡촌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정비된 도로 하나 없는 흙길에 번듯한 식당이나 가게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곳이었어요. 부모님은 벼농사를 지으셨는데요. 위로 오빠 하나에 밑으론 동생 둘을 둔 장녀의 숙명이라 해야 할까요? 농산일로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식모 노릇을 했어요. 매일같이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오빠 도시락부터 쌌고요. 학교 다녀와선 종일 동생들 뒤치다꺼리를 했죠. 어머니를 도와 자잘한 집안일을 하는 것도 당연히 제 몫이었고요. 그 시절 제 유일한 탈출구는 그림이었어요. 갱지에 연필 한 자루만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을 그렸죠. 그때만큼은 현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숨막히게 좁고 더러운 집도, 늘 저만 보면 잔소리를 퍼붓는 부모님도, 말썽꾸러기 동생들도 다 지워졌죠. 아무도 없는 넓은 벌판을 끝없이 달리는 것처럼 해방감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그림 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죠. 연필을 들기만 해도 어김없이 부모님의 혀차는 소리가 들려왔죠. 지현아, 그놈의 쓸데없는 낙서질 좀 그만해라. 그럴 시간에 책이라도 한 줄 더 읽어. 낙서질 아니에요. 그림 그리는 건데. 그게 그거지. 그림 그린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엄청 유명한 화가가 되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죠. 아이고, 유명한 화가? 네가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부모님이 저를 무시할 때마다 저는 손에 든 연필을 꼭 쥐었어요. 두고 봐. 나는 기필코 그림으로 먹고 살 테니까. 엄청 유명하고 위대한 화가가 될 거야. 내 이름 걸고 전시회도 하고 책도 내고 부자가 될 거라고. 제 성격이 그랬어요. 잡초처럼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해졌죠. 급기야 저는 부모님 몰래 서울에 있는 예술대학교에 지원까지 했어요. 비싼 학비 내가며 고등학교도 어떻게든 보내주신 부모님이었지만 제가 지원한 대학을 알게 되자 두 분 모두 엄청 화를 내셨죠. 세상에 이 예술대라니! 어떻게 이 예비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네 멋대로 그런 짓을 저질러? 네가 무슨 부잣집 딸내미도 아니고 그게 무슨 돈지랄이야! 아버지의 벼락 같은 고함에 어머니도 옆에서 말을 못했어요. 지연아, 지금이라도 지원 취소해. 우리 형편에 예술대는 무슨... 그냥 전문대 가서 기술이나 배워. 그래야 먹고 살지. 아니면 아예 대학은 포기하든가. 물론 부모님께 상의도 없이 제멋대로 대학 원서를 쓴 건 잘못이었죠. 하지만 제 꿈을 응원해주긴커녕 짓밟으려고만 하는 부모님이 참 야속하더군요.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그림 그리는 거 포기 못하겠어요. 대학 가서 좀 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흘러나오려는 눈물을 꾹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겨우 말했어요. 아버지는 기가 차다는 듯이 헛웃음을 치셨고요. 어머니는 이마를 짚으셨죠.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한없이 냉랭했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다잡았어요. 합격하면, 합격만 하면 바로 서울로 올라가는 거야.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고. 다행히 시험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 물심양면 저를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었죠. 물론 부모님은 제 합격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반대하셨어요. 아버지는 농기구를 손질하면서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며 들으란 듯이 중얼거렸어요.
그깟 그림 따위로 밥 벌어먹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돈지랄이지 돈지랄. 계집애가 헛바람만 잔뜩 들어선. 그렇다고 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였죠. 등록금 그냥 달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갚을게요.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그리고 학비도 생활비도 제 손으로 벌어낼게요. 제발 딱 한 번만 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저 늘 착한 딸이었잖아요. 제가 언제 오빠나 동생들처럼 뭐 갖고 싶다고 떼쓴 적 있어요? 사고 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저 좀 도와주세요. 눈물 섞인 제 애원이 통한 걸까요? 아버지가 손질하던 농기구를 내려놓고 제게 말했어요. 좋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야지. 등록금은 이번 주 안에 어떻게든 마련해 보마. 그러자 잠자코 있던 어머니가 기겁하며 입을 열었어요. 아니, 이가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한다고 그래요? 애초에 계집애가 대학은 무슨 그냥 둬요. 작년에 선산 땅 판 돈 있잖아. 그게 어떤 돈인데 지연이한테 써요? 나중에 지철이 장가 갈 때 쓰려고 놔둔 건데. 갚겠다잖아. 김지연, 나중에 다 갚을 거지? 네? 네, 그럼요.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내심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한 제가 기특하셨다고 해요. 부모님이 어화둥둥하던 오빠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지원했다 떨어져서 결국 지역 국립대에 들어갔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새 삶을 시작할 발판을 겨우겨우 마련했고요. 입학 시기에 맞춰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죠. 방값이 제일 큰 걱정이었는데요. 다행히 서울에 살고 계신 큰아버지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자신네 집 한켠에서 제가 지낼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거죠. 창고로 쓰던 방이었던지라 창문도 없었고 이부자리 하나 펴면 꽉 찰 정도로 좁았지만 그래도 그게 어딘가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큰아버지네 집에 몸을 의탁했네요. 학교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지만 그만큼 즐겁고 보람찼어요. 낮에는 학교 수업을 듣고 저녁 땐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뛰었는데요. 평소엔 그럭저럭 버틸만 했지만 시험 기간엔 지옥이 펼쳐졌어요. 예술대학 특성상 이론 시험뿐 아니라 실기 시험도 봤거든요. 알바를 끝내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밤새 과제로 제출할 그림을 그리는 게 일상이었죠. 그 탓에 몸은 늘 만신창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제 운명을 확 바꿔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말이죠.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3학년 가을, 학과에서 주최한 소규모 전시회가 열린 날이었는데요. 졸업을 앞둔 선배들의 작품뿐 아니라 그 밑에 학년들 과제 중에서도 몇 점을 선정해 걸어줬어요. 제 그림도 운 좋게 뽑혀서 함께 전시됐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봐줄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작은 전시회였고 제 그림은 조명도 제대로 달지 않는 자리에 걸려 있었으니까요. 역시나 전시 마지막 날까지도 사람들은 제 그림을 그저 스쳐 지나가기만 했죠. 그런데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제 그림 앞에 한 남자가 멈춰섰어요. 검은 셔츠에 회색 바지를 입은 단정한 차림의 남자였는데요. 저보다 4~5살 연상으로 보였어요. 제 그림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고 바라보더군요.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내 그림이 마음에 들었나? 그도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게 있나? 아우, 회화 쪽으로 굉장히 학식 높은 사람이면 어떡하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일 텐데.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남자가 마침내 그림에서 눈을 떼고 제게 다가왔어요. 이 그림 혹시 작가분이 여기 계신가요? 아, 네, 접니다. 제 그림인데요.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묻자 남자가 일순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아니, 문제라뇨. 그게 아니라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혹시 구매도 가능할까요? 네? 구매요? 뜻밖의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두 눈이 동그래진 채 아무 말도 못하자
남자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네, 꼭 집에 걸어두고 싶어요. 이 그림 보면 볼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저릿해지네요. 처음엔 색감이 좋아서 눈에 들어왔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자꾸만 시선을 붙잡아요. 이 마음을 붙잡는다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큰 찬사를 들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겨우 대학 새내기에 탈피한 화가라고 할 수도 없는 햇병아리였던 제가 어디 가서 그런 극찬을 들어보겠어요. 기쁨을 넘어선 황홀감을 애써 누르며 말했어요. 학교 전시회라서 그림을 따로 팔거나 하진 않아요. 하지만 마음에 드신다면 전시회가 끝나고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뜻밖의 말이었는지 남자가 당황하며 두 팔을 내저었어요. 아닙니다. 그럴 순 없죠. 제가 살게요. 얼마면 될까요? 아니에요. 전 아직 공부 중인 학생인걸요. 제 그림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다니 꼭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어쩔 줄 몰라 하던 남자가 이내 멋쩍은 표정으로 얼굴을 긁적였어요. 저기 그럼 제가 차라도 한 잔 살게요. 이따 전시회 끝나고 시간 괜찮으세요? 그렇게 저희의 인연이 시작됐어요. 그는 저보다 5살이 많았고 작은 전자기기 제조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었어요.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거래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우연히 전시회를 보게 됐다고 하더군요. 마냥 어색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식사 자리는 즐거웠어요. 그 사람은 그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줬고요. 저는 처음으로 제 그림을 사줬다고 할 수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무장해제돼 마구 제 그림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놨죠. 이후로도 저희는 계속 연락했어요. 처음엔 그림 얘기를 하며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영화도 보고 밥도 먹게 됐죠. 저는 연애 경험도 거의 없었고, 남자를 대하는 게 서툴고 어렵기만 했는데요.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선 너무 편안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게 사귀자고 고백했을 때 망설임 없이 수락했죠.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잔잔한 물처럼 고요하지만 따뜻했어요. 그는 언제나 제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줬고요. 늘 제 그림이 최고라면서 1호 펜을 자처했죠. 서울에서의 시간은 아르바이트의 수업으로 늘 빽빽하고 정신없었지만 남자친구와 함께할 때만큼은 온 세상이 멈춘 듯 평화로웠어요. 그동안 잿빛이던 제 인생에 갑자기 물감 한 방울이 툭 떨어진 것 같았다고나 할까요? 저희 관계에 변화가 생긴 건 어느 날 찾아온 몸의 이상 때문이었어요. 자꾸만 속이 미식거리고 어질어질했죠. 열도 좀 있었고요.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 줄만 알았죠. 과제미어 아르바이트에 쫓겨서 몇 주째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몸의 이상 현상은 계속됐고요. 생리도 끊겨버렸어요. 그제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다가 확인해 봤는데요. 선명한 두 줄을 확인한 순간 온몸에서 피가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들고 있던 테스트기도 떨어뜨리고 말았네요. 말도 안 돼. 믿기지 않았어요. 눈앞이 새까매졌고 이유도 없이 눈물이 흘렀죠.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착각한 거겠지. 하지만 몇 번을 다시 확인해봐도 결과는 똑같았어요. 이튿날 병원에 가니 아니나 다를까 임신이라 하더군요. 다음 날 남자친구를 불러 사실을 털어놓자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내 제 손을 꼭 붙잡으며 말했죠. 지연아, 미안해. 많이 무서웠지? 근데 괜찮아. 우리가 책임지면 되는 거잖아. 책임이라니? 결혼하자. 내가 너도 뱃속 애기도 책임질게. 남자친구의 말에 안도감이 드는 한편으로 서러운 감정이 울컥 올라왔어요. 결혼이라니? 나 아직 학생이야. 졸업도 못했는데 부모님한테 뭐라고 해? 내 그림은 어떻게 해? 결혼하고도 그림 계속 그리면 되지. 학교야 휴학해야 하겠지만 애 낳고 다시 다니면 되잖아. 응? 아무 걱정하지 마.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을 거야. 모르겠어. 난 자신 없어.
자신 없다니. 설마 생긴 애를 지우자는 건 아니지?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어. 난 절대 그렇게 못해. 남자친구의 단호한 말에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대학에 휴학계를 냈어요. 모든 사정을 전해들은 제 지도 교수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지연아, 애 낳고 키우다 보면 몇 년 훌쩍하고 그럼 사실상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 힘들어. 네가 얼마나 그림을 사랑하는지 나도 아는데 너 충분히 재능 있어. 다시 생각해 볼 순 없겠니? 죄송해요, 교수님. 지금은 뱃속에 이 아이를 감당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대답하고 돌아섰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부모님도 당연히 난리가 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남자친구 뺨을 때리기까지 하셨죠. 하지만 이미 뱃속에 애가 들어섰다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끝까지 반대하시겠어요? 결국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고요. 그렇게 저는 23세 나이에 꿈 대신 현실을 택하게 됐죠. 결혼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댁은 생각보다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유통사업을 제법 크게 하셨는데요.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만 억대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사돈댁으로 가난한 저희 친정이 마음에 찼겠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그리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남편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강하게 나가고 뱃속에 애까지 생겼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하셨는데요. 대신 조건이 하나 붙었죠. 네가 우리 집안에 걸맞는 며느리가 될 때까지 내가 끼고 살림 좀 가르쳐야겠다. 합격점 받을 때까진 따로 집 구할 생각 말고 같이 살아. 그게 결혼 허락하는 조건이야. 아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이 어디가 어때서요? 끼고 가르칠 정도로 살림 못하지도 않아요. 그냥 따로 신혼집 구할게요. 아니 얘가 정말 우리 집 며느리가 어디 밥하고 빨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 집안 대소사도 챙길 줄 알아야 하고 가풍도 따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배우면. 박영철! 너 이 정도면 엄마가 정말 많이 양보한 거야. 결혼하기 싫어? 남편은 어떻게든 저를 생각해 따로 신혼집을 구하려고 했는데요. 반 협박이나 다름없는 시어머니의 말에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그런 남편을 대신해 제가 앞으로 나섰죠.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말씀처럼 저 부족한 게 많잖아요. 저도 어머님 곁에서 이것저것 다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 댁으로 들어갈게요. 걱정 마세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저는 식을 치르자마자 바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뱃속에 애한테 안 좋다는 이유로 신혼여행도 못 가고요. 바로 매서운 시집살이가 시작됐죠.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는 저를 혹독하게 몰아붙이셨어요. 모든 집안일을 제게 다 위임한 건 물론이고요. 뭔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바로 난리를 치셨죠. 예, 너는 이걸 지금 밥이라고 한 거니? 이게 밥이야, 죽이야?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압력솥 쓰는 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얼른 다시 안 칠게요. 이제와 다시 안 치면 식구들은 대체 언제 밥 먹으라고? 됐다. 난 너희 시아버지랑 영철이랑 같이 나가서 먹을 테니까 넌 책임지고 이거 다 치워놔. 시어머니는 제가 차린 밥상을 툭하면 뒤엎으셨고요. 그때마다 시아버지와 남편만 데리고 외식을 나가셨어요. 그럼 저는 혼자 남아 기껏 만든 음식을 치우고 홀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죠. 아시죠? 세상에서 먹을 걸로 차별하는 게 제일 서럽다는 걸. 더군다나 당시 저는 임산부였잖아요. 남들은 산의 진미를 다 구해다 먹으며 대접받는 시기에 저는 신데렐라처럼 구박만 받았으니 그게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처음엔 남편이 나서서 열심히 중재해보기도 했는데요.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괴롭힘만 더 커져서 나중엔 결국 제가 남편을 말렸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요.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는 애 안 낳아봤니? 난 진철이 가졌을 때도 큰 며느리랍시고 김장에 제사까지 다 도맡아 있어. 그뿐이야?
영철이 가졌을 땐 너희 시할머니 병관하느라 허리 한 번을 못 폈어. 그러니 내 앞에서 엄살 부릴 생각 말아라. 알았니? 급기야 시어머니는 일을 도와주던 가정부 아주머니까지 그만두게 했어요. 그 탓에 저는 홀로 내 식구의 식사 준비며 빨래를 오롯이 책임져야 했고요. 한겨울에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으며 굳은 노동을 해야 했죠. 배가 당겨서 잠깐 앉아 있으면 바로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예, 너 지금 뭐하니? 어디서 게으름을 부리고 있어? 빨리빨리 안 움직여? 죄송해요, 어머님. 근데 갑자기 배가 너무 당겨서. 얘가 어디서 임신 유세를 부리려고 해? 네 배가 당기면 뭐 시애미인 내가 대신 일해야 하니? 그런 게 아니라 말대꾸할 시간에 얼른 몸이나 움직여! 맘 같아선 남편이고 뭐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도망치고 싶었는데요.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면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에게 행복하고 유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으니까요. 또 시어머니는 늘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지만 다른 식구들은 제게 나름 잘해줬어요. 남편은 물론이고 시아버지 역시 의외로 따뜻한 분이라 저를 알게 모르게 챙겨주셨죠. 시어머니가 워낙 강성이라 대놓고 제 편을 들어주시진 못했지만요. 혼자 마당을 쓸고 있으면 슬그머니 나와 빗자루를 빼앗아 대신 쓸어주시고요. 제가 밥을 태우든 죽을 쓰든 늘 맛있다면서 드셨어요. 또 시어머니가 지나치게 저를 야단친다 싶으면 슬그머니 나와 여보, 나 배가 출출한데 시장 가서 간식이나 좀 사올까? 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곤 했죠. 시아버지만큼이나 제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은 또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주버님 내외였어요. 남편에겐 4살 터울의 형이 한 명 있었는데요. 제가 시집 오기 전에 이미 결혼해 따로 살림을 차린 상태였어요. 아무래도 이미 분가한 상태라 아주버님 내외를 자주 보긴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볼 때마다 제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특히 같은 며느리 된 입장이라 그럴까요? 형님이 남다르게 저를 생각해 주셨죠. 사실 형님은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주머님과 똑같은 대기업을 다녔고요. 대학도 명문대를 나온 데다 집안까지 좋았죠. 자연스레 저와는 달리 시어머니의 예쁨을 독차지했는데요. 그 독사 같던 시어머니도 형님 앞에선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해졌어요. 시집살이는커녕 집에 왔을 때 설거지도 못하게 하고요. 친구분들에게 우리 큰며느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돈도 잘 버는지 모른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죠. 그래서 더더욱 저는 형님 앞에서 주눅이 들곤 했어요. 형님이 가난한 농사꾼집 딸인 저를 무시해도 별 수 없다 생각했죠. 그런데 형님은 저를 무시하긴커녕 언제나 면목 없어 했어요. 큰며느리로서 챙겨야 할 집안 대소사를 대부분 저 혼자 도맡아 한다는 게 그 이유였죠. 미안해 동서. 이번 명절 음식은 나도 꼭 같이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서 말이야. 당일에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요, 형님. 전 전업주부고 형님은 일하시잖아요. 당연히 제가 더 바지런히 해야죠. 그래도 매번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동서가 다 하잖아. 어머님 성격에 도와주지도 않으실 텐데 내가 너무 미안해 정말. 몸 푼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에이, 괜찮아요. 형님이 왜 사과하세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아휴, 어쩜 이렇게 착해 빠졌어. 이러니 어머님이 더 모질게 괴롭히지. 동서, 많이 힘들지? 내가 동서 마음을 왜 모르겠어. 나도 처음 시집 왔을 땐 어머님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 근데 동서는 아예 같이 살면서 시집살이 하고 있잖아. 정말 보통 일 아닐 거야. 제 마음을 알아주는 형님 때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남편 앞에선 부모 욕하는 것 같아 말을 아끼게 됐지만 형님 앞에서만큼은 부담 없이 시어머니 얘기를 할 수 있었죠. 그래, 어머님이 그렇다니까. 나 석수 나왔을 때도 수고했다 말 한마디가 끝. 괜찮냐 묻지도 않고 바로 진수 보러 가기 바쁘셨어.
전 수고했단 말도 없었는걸요. 계집애 나와서 그런지 우리 은희 별로 예뻐하지도 않으시고요. 됐어. 어머님이 예뻐한다고 뭐가 더 좋겠어? 괜히 귀찮기만 하지? 그러지 말고 우리 다음에 밖에서 차나 한잔 하자. 내가 은희 예쁜 옷도 한 벌 사줄게. 가끔 밖에서 만날 때마다 형님은 제게 딸아이 선물이며 간식 같은 걸 바리바리 안겨주셨고요. 저도 좀 꾸미고 살라면서 화장품이나 옷을 사주기도 하셨어요. 그뿐인가요? 따로 용돈까지 쥐어주셨네요. 안 받겠다고 해도 막무가내셨어요. 어머님한테 말하지 말고 동서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 애엄마라도 본인을 위한 소소한 사치는 부릴 줄 알아야지. 괜찮아요, 형님. 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그이한테 말하면 되는걸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이번에 나 승진하면서 회사에서 보너스 두둑히 받아서 그래. 그냥 넣어둬. 그치만 이걸로 그림 도구 사는 건 어때? 동서 원래 미대 다녔었다며. 네? 그림 도구요? 그래. 은이 어느 정도 크면 그땐 다시 그림 시작해야지. 화가 되고 싶었던 거 아니야? 형님의 입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화가라는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잊고 있던 아주 오랜 친구의 근황을 들은 것만 같았죠. 저는 뒤늦게 멋쩍은 미소를 지었어요. 제주제 화가는 무슨 대학 졸업도 못했는걸요. 휴학한 지 오래돼서 이제 복학도 못할 거고. 화가가 꼭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요. 제가 그렇게 잘 그리는 것도 아니었고 이젠 애 딸린 아줌마인걸요. 해도 그냥 취미로나 해야죠. 그러자 형님이 단호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 동서. 전부터 생각한 건데 동서는 왜 그렇게 자기 비하가 심해? 어머님 때문에 더 그런 건 알겠는데 그래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절대 그림 놓지 마. 서방님이 그때 동서 그림 보여줘서 한번 봤는데 엄청 잘 그렸던걸? 너무 멋있었어. 형님의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꺼져가던 그림에 대한 열망에도 다시 불이 붙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딸아이도 아직 어렸고 무엇보다 시어머니 눈치가 보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출산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보다 더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시키셨거든요. 그래도 고통스러운 날들은 길지 않았어요. 딸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마침내 시댁을 벗어나 따로 분가를 하게 됐거든요. 명분은 아이의 교육이었지만 사실 남편이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너무 힘들어했고요. 저 역시 이젠 더는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물론 시어머니가 호락호락하게 분가를 허락해 주진 않았어요. 갑자기 분가는 무슨 분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은희 앞으로 교육 생각하면 여기보단 저희 회사 근처가 낫다고요. 은희 이제 겨우 5살인데 뭐 벌써부터 그래?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늦어요. 이미 집도 구했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하! 어떻게 애미애비 허락도 없이 이렇게 일을 저질러? 시어머니의 화살은 결국 남편 옆에 잠자코 앉아있던 제게 돌아갔어요. 예, 네가 뒤에서 영철이 조종했지? 그치? 아니에요, 어머님. 전 그냥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나랑 더는 못 살겠다고 영철이 들대 볶은 거 아니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그동안 널 어떻게 참고 살았는데. 시어머니의 언성이 높아지자 화를 억누르고 있던 남편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만 참고 살았어요? 이 사람도 많이 참고 살았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고요. 저도 지쳐요. 네? 너 지금 나가기만 해. 너는 물론이고 은희 앞으로도 땡전 한 푼 안 물려줄 거니까. 그럼 누가 무서워할 줄 아세요? 저는 그깟 알량한 유산보다도 이 사람이랑 저희 은희가 제일 소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은희 아프게만 하는 어머니랑 더는 같이 못 살아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 연을 끊다시피 하고 집을 나왔어요. 새로 구한 집은 낡고 허름한 전세 빌라로 고래등 같던 시댁에 비하면 볼품 없었지만요. 저희 세 식구만의 온전한 보금자리라 생각하면 너무 아늑하게 느껴지더군요.
드디어 제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유도 생겼어요. 딸아이가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한 것도 있고요. 남편도 여러모로 배려를 많이 해줬죠. 처음엔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버겁기만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턴가 다시 붓을 잡는 순간순간마다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제 그림을 회사 동료에게 우연히 보여줬고요. 거기서 뜻밖의 기회가 생겼죠. 아니, 내 친구 회사에서 마침 신제품 홍보할 일러스트레이터를 구하고 있거든. 자기가 해보면 어때? 작은 회사라 큰 돈은 못 주겠지만 그래도 나름 경력이 될 텐데. 처음엔 망설였지만 남편의 응원에 힘입어 덜컥 수락했고요. 그때부터 잠까지 줄여가면서 일러스트레이터 일에 매달렸어요. 노력한 만큼 다행히 회사에서도 제 그림을 마음에 들어 했고요. 제품 판매에도 꽤나 큰 기여를 했죠. 이후 그 회사에선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제게 일을 맡겼어요. 그러자 점점 업계에 입소문이 나면서 여기저기서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저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서 명함도 파고요. 따로 SNS 계정도 운영하면서 점점 기반을 다져나갔네요. 남편도 저 못지않게 분투했어요. 원래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직원이 5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회사였는데요. 운 좋게 거래처인 대기업 관계자의 눈에 들어 그 회사로 이직하게 됐어요. 처음엔 영 적응하지 못하나 했는데요. 타고난 성실함과 친화력으로 결국 자리를 잡았죠. 월급이 무려 2배 가까이 올랐고요. 근무 환경이나 복지 혜택도 훨씬 좋아졌네요. 그렇게 수입이 안정되면서 저희의 생활은 훨씬 더 나아졌어요. 딸아이의 교육이나 환경에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었죠. 솔직히 분가하면서 나중에 시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 날이 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요. 다행히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죠. 반면 그쯤 아주버님 내외는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아주버님이 형님에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멋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게 뜻대로 풀리지 않은 거예요. 결국 회사는 2년도 안 돼 문을 닫고 말았죠. 다행히 빚은 저희 시부모님과 형님네 친정에서 도와준 덕에 전부 갚을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아주버님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승승장구했던 아주버님은 처음 겪어보는 실패에 큰 충격을 받았고요. 한동안 두문불출하면서 술만 마셔댔죠. 그래도 형님은 꿋꿋하게 버텨냈어요. 그런 아주버님을 원망도 않고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서 뒷바라지했고요. 제 성공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죠. 동서, 난 언젠가 동서가 그림으로 성공할 줄 알았어. 이번에 땡땡 회사에서 나온 캐릭터도 동서가 그린 거지? 바로 알아보겠더라. 다 형님 덕분이죠 뭐. 저 시집살이 할 때 형님이 응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그림 다시 시작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내 덕은 무슨. 다 동서가 열심히 한 덕이지. 아우, 너무 자랑스럽다. 감사해요. 근데 아주버님은 좀 어떠세요? 제 물음에 형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졌어요. 여전하지 뭐. 아무래도 그런 실패를 처음 겪어봐서 털어내기가 힘든가 봐. 그래도 난 우리 남편 믿어. 반드시 이겨낼 거야. 그럼요. 형님이 계신데 아주버님도 분명히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 이후론 오히려 제가 형님을 챙기게 됐어요. 형님 친정도 아버님이 크게 아프시면서 예전 같지 않아졌고요. 시부모님도 아주머님 빚을 갚아준 뒤로 더는 못 도와준다면서 선을 그었거든요. 형님 혼자 오롯이 새 식구 생활비에 조카 교육비까지 책임져야 했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제가 밥을 사고요. 형님 생일엔 명품 가방이나 지갑 같은 걸 선물했어요. 저희 딸의 물건을 살 때마다 조카 것도 꼭 하나씩 더 샀고요. 그게 그동안 제가 형님한테 입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형님, 이거 받으세요. 저번에 백화점 갔다가 딱 형님이 좋아할 스타일이라 하나 샀어요. 뭐? 아이, 동서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내가 뭘 했다고 이런 걸 받아. 그냥 받아두세요. 옛날에 제가 힘들 땐 형님이 훨씬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래, 고마워. 동서 덕분에 내가 버틴다. 알지? 그렇게 형님과 나날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뜻밖의 비극적인 소식이 찾아왔죠. 바로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목숨엔 지장이 없었지만 발견이 늦어 골든타임을 놓친 탓에 시아버지는 반신마비를 앓게 됐어요. 심지어 안면 근육도 마비돼 대화를 나누는 것도 힘들어졌죠. 남편은 멍하니 앉아 한숨만 쉬었고요. 시어머니는 충격이 컸는지 집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어요.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건 뜻밖에도 형님이었죠. 복잡한 병원 절차를 밟아 시아버지를 입원시킨 것도 간병인을 고용한 것도 형님이었죠. 어머님이 힘든데 우리까지 넋놓고 있을 순 없잖아. 이럴 때 며느리들이 나서야지. 그쵸? 저도 열심히 도울게요. 가급적이면 매일 병원에 올게요. 됐어. 간병이 있는데 뭘. 병원이 우리 회사랑 가까우니까 내가 자주 들릴게. 동서는 일도 많을 텐데 신경 쓰지 마. 형님도 요즘 일 많을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회사랑 가깝다니까. 이제서 맏며느리 노릇 좀 해보는 거지 뭐. 형님은 거의 매일같이 병원에 들러 시아버지를 챙겼어요. 저도 맘 같아선 그런 형님을 따르고 싶었는데요. 하필이면 그쯤에 일이 몰려 잠도 줄여가며 그림을 그려야 했죠. 그렇게 한 석 달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제게도 병문안을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요. 마감이 끝난 어느 오후, 케이크와 과일을 사들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아버지 이번 초에 뵀던 간병인 아주머니가 맞아주시더군요. 아, 오랜만에 오셨네요. 둘째 며느님 맞죠? 근데 참 이상하죠? 간병인 아주머니가 절 보더니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말을 더듬으면서 눈도 못 마주치더군요. 좀 이상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바로 시아버지가 누운 병상으로 다가갔는데요. 침대에 누운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도 그럴 게 시아버지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입술은 다 터져서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요. 양뺨은 푸르스름하게 멍이 올라와 있었죠. 아무리 병자라고 해도 이런 얼굴일 리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때렸다고 밖엔 설명이 안 되는 상처였어요.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달려가 시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물론 안면마비가 있으시긴 했지만 어눌하게나마 의사표현 정도는 하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제 말을 못 들었다는 것처럼 두 눈을 꼭 감은 채 고개를 모로 돌리고만 계셨어요. 저는 애 같아서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의 어깨를 흔들었죠. 아버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죠? 말씀해 주세요. 네? 하지만 여전히 시아버지는 애써 감은 눈을 뜨지 않았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간병인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저기 며느님, 사실 제가 둘째 며느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저히 더는 혼자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감당이 안 된다니? 간병인 아주머니는 조심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살피더니 갑자기 활짝 열린 병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자기 가방을 열어 작은 녹음기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엊그제 제가 몰래 녹음한 거예요. 녹음이라뇨?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어르신 저렇게 만든 거 큰며느리 분이세요. 뭐, 뭐라고요? 저희 형님이요? 네. 처음엔 저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큰며느리 분이 오시면 늘 저를 좀 쉬라면서 밖으로 내보내셨거든요. 그런데 며느님이 다녀가실 때마다 아버님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식사도 못 하시고 병증도 심해지시고 그게 너무 의심스러워서 하루는 몰래 나가는 척하고 문 밖에서 뭘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아유 글쎄, 제 입으론 더 말 못하겠네요. 여기 녹음기 한번 틀어보세요.
원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참다 참다 더는 안 되겠어서요. 도대체 간병인 아주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자 작은 스피커에서 찢어질 듯 날카로운 음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늙은이가 왜 아직도 안 죽고 버티고 있어? 반병신된 몸으로 이승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유산 정린 대체 언제 해줄 건데? 그 익숙한 목소린 분명 형님이었어요. 하지만 평소 온화하고 다정했던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새된 목소리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시아버지를 협박하듯 몰아세우고 있었죠. 내가 지금 당신 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한테 이런 방구 말도 없이 멋대로 회사 그만두고 사업하더니만 다 말아먹고 그것도 모자라 빚까지 지고 그 빚 갚아준 걸로 어머님이 생색은 또 얼마나 냈어? 웃겨 진짜. 지 아들이 저지른 짓 부모라면 응당 해결해 줘야지. 미안하다 아가. 시아버지의 어눌한 목소리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형님은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지 차갑게 코웃음을 치더군요.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사과하면 다야? 됐고 빨리 유산이나 내놔. 네 아들이 내 인생 망쳤으니까 빨리 되져서 유산이나 내놓으라고. 남들은 진작에 다 물려준다던데 저승길에 다 싸짐고 지고 갈 것도 대체 여태까지 뭘 한 거야? 이어 둔탁한 소음과 억눌린 비명소리가 이어졌어요. 맞아요. 형님이 시아버지를 구타하는 소리였죠. 녹음은 어느새 끊겨 있었지만 저는 머릿속이 하얘져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네요. 그러자 간병인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알고 보니까 저 모르게 이렇게 계속 모진 말을 하고 행패를 부렸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래도 제 눈 피해서 몰래 그랬던 것 같은데 이날은 술 먹고 와선 취했는지 그냥 온몸을 마구 때렸죠. 간호사들도 눈치를 챈 것 같은데 다들 쉬쉬하더라고요. 일 키우기 싫은 거겠죠. 하지만 난 차마 그러지 못하겠어서. 어떻게 형님이 이럴 수가. 아버님한테 이런 짓이. 이 녹음했을 때가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제가 몰래 본 것만 해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온 음식을 막 억지로 어르신 입에 넣기도 하고요. 곧 갈놈인데 왜 이렇게 안 죽냐며 연불외듯 저주도 하고요. 아이고 이걸 어째야 하나 싶었는데 며칠 전엔 진짜 술 먹고 손찌검까지 하시길래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간병인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고 손은 덜덜 떨렸죠. 녹음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툭 소리를 냈지만 다시 주울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저를 늘 챙겨주고 응원해주고 이끌어주던 형님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어떻게 어떻게 형님이. 제 입에서 간신히 새어나온 말은 그게 전부였어요. 문득 머릿속에 스치듯 형님이 그간 제게 했던 말들이 떠오르더군요. 동서 덕분에 내가 버텨. 너무 고맙고 미안해. 그 말들이, 그 눈빛들이 다 거짓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처음엔 진심이었는데 형편이 어려워지자 돈이 눈앞에 아른거리자 그 마음이 뒤틀리고 변해버린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한들 어떻게 제 한문 못 가누게 된 시아버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제 안에서 형님을 향한 신뢰가 산산이 부서져 내렸고요. 동시에 차디찬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눈가를 닫고 벌떡 일어섰죠. 그리고 시아버지의 멍든 얼굴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아버님, 제가 꼭 바로잡을게요. 이대로 넘기지 않을 거예요. 안 된다, 아가. 난 괜찮아. 아니요, 아버님 괜찮지 않아요. 더는 아버님한테 그러지 못하게 해야죠.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시아버지의 멍투성이 얼굴이 떠오르고 형님의 잔인한 목소리가 귀를 찔렀어요.
남편에게 얘기할까 고민도 했는데요. 당시 남편이 승진한 지 얼마 안 돼 정신없을 때라서요. 일단은 저 혼자 해결해 보기로 마음먹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오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어? 왜? 무슨 일 있어? 뵙고 말씀드릴게요. 커피숍으로 나와주세요. 그래, 오랜만에 동서 얼굴 보고 좋겠네. 태어난 그 목소리에 등 뒤로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고 약속 장소로 나갔죠. 잠시 후 형님이 도착했고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더군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갑자기 보자고 한 거야? 저는 그 얼굴을 보고도 차마 바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멋있고 고와 보이던 얼굴인데 형님의 숨겨진 두 얼굴을 알아버렸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한없이 낯설고 징그러워 보이더군요. 한참 말을 고르다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실은 어제 아버님 뵙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너무 몰랐던 게 많더라고요. 형님이 찻잔을 집어들다 말고 흠칫했어요. 몰랐던 거라니? 왜?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어? 아버님이 뭐라고 하신 건 아니죠. 근데 얼굴만 봐도 알지 않겠어요? 입술은 다 터져 있고 얼굴엔 멍이 가득한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님 얼굴에 상처가 있었다고? 모른 척 딱 잡아떼는 모습이 어찌나 환멸스럽던지요. 더는 길게 말 섞고 싶지도 않아 가방 속에 있던 녹음기를 꺼냈어요. 간병인 아주머니에게 받아온 거였죠. 더는 모른 척하지 말아요. 저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다 녹음돼 있거든요. 녹음이라니? 형님이 며칠 전에 아버님한테 했던 행동과 말들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순간 형님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몰래 녹음을 했단 말이야? 하! 동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일부러 간병인 아주머니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형님이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것처럼 다시 입을 열었죠. 그 말은 제가 해야 할 말이죠, 형님. 형님이 어떻게 나버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형님은 순간 얼어붙은 듯 말이 없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어쩌다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 물론 형님이 힘드셨던 거 알아요. 아주버님 일도 그렇고 혼자 가장 노릇하느라 힘드셨겠죠. 근데 어떻게 아버님한테 그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죽으라고 욕하고 막말한 건 그렇다 쳐요. 근데 손찌검까지? 제가 아는 형님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형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어요. 하, 뭐?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어? 동서가 대체 뭘 한다고 그래? 그게 무슨 남자 하나 잘 만나서 팔 잡힌 시골 촌년 주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니까 이제 네가 나보다 잘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고깝게 날 가르치려 드는 거야? 마침내 드러난 형님의 또 다른 얼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두 눈엔 도끼가 가득했고 내뱉는 말마다 천박하기 그지없었죠. 저는 애써 감정을 추스른 채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형님, 제가 언제 형님을 가르치려고 했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 야, 너 이렇게 잘된 게 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것 같니? 발랑 까져가지고 대학생 때 집안 좋은 남자 물어가지고 지금껏 편하게 살다가 그림 조금 끄적인 걸로 무슨. 그래봤자 넌 남자 때문에 팔 잡힌 더러운 시골 촌년일 뿐이야. 네가 가짱게 날 동정하면서 옷 사주고 가방 사줄 때마다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 줄 알아? 니까짓 게 뭐라고 날 우습게 봐?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전, 전 형님이 제게 잘해줬던 게 진심으로 고마워서 그래서 형님 힘들 때 도와드린 거예요. 누가 도와달래? 내가 왜 너한테 도움받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사람 비참하게 만들지 마. 나도 남자만 잘 만났어도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안 사니까. 어느새 형님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은 벌벌 떨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저를 보며 열등감을 키우고 있던 건지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더군요. 자연스레 저도 더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형님보다 잘 나가는 게 고가워서 그래서 죄 없는 아버님한테 분풀이 하셨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을 상대로 어떻게 그런 짓을. 그깟 유산이 뭐라고. 형님,
형님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 나 사람 아니야. 이제 됐니? 형님은 결국 테이블을 탁 치며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뭐 경찰이라도 신고하겠다는 거야? 그래요, 신고할 거예요. 아버님이 당한 고통 똑같이 갚아줘야죠. 형님이 뭘 잃든 그건 제 할 바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 순간 형님의 눈이 번쩍인다 싶더니만 갑자기 제게 달려들어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더군요. 니까짓게 감히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어림도 없지 이년아. 그냥 너도 죽으라고. 급기야 형님은 제 목을 조르려 했는데요. 하지만 형님의 손이 제 목에 닿기 전에 저는 재빨리 몸을 모로 틀고 형님을 밀어냈어요. 그 결과 형님은 중심을 잃고 휘청이며 넘어졌고요. 저는 그런 형님의 위로 올라타 있는 힘껏 뺨을 때려줬죠. 형님은 별다른 반항도 못하고 그저 맞기만 하더군요. 이후 저는 형님을 경찰에 신고했고요. 녹음기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아주버님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셋 다 충격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경악스러운 진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형님은 오랜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안장애로 신경쇠약에 걸린 상태였어요. 그 병증이 결국 시아버지를 향한 폭력으로 이어졌던 거였죠. 하지만 그 병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형님이 그동안 시아버지만이 아니라 조카에게까지 손찌검을 해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처음엔 도무지 믿지 못했는데요. 조카를 다독여 추궁하니 전부 사실이더군요. 엄마가 나 또 때릴까봐 무서워 하는 조카의 말을 듣고 아주버님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죠. 병신같이 우리 아들이 맞고 사는 줄도 모르고 난 그냥 내 아픔에만 빠져선 아무것도 몰랐어. 미안하다 석수야. 아빠가 미안해. 형님의 이중적인 형태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제 사이를 몰래 이간질도 해왔더군요. 시어머니가 저를 유독 못마땅하게 여긴 데에는 형님의 입방아가 큰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어머님, 동서가 요즘도 몰래 그림 그리던데요? 서방님 때문에 자기 인생 망했다고 어찌나 우는 소리라던지 분가도 계속하자고 조르는 눈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없는 말을 지어내 저를 계속 깎아내렸더군요. 이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도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내가 내가 그냥 말만 믿고 그동안 널 그렇게 괴롭혔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렇게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제 앞에 고개를 숙이셨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물론 전부 다 큰애 탓은 아니지. 처음에 네가 마음에 안 차서 모질게 굴었던 건 나니까. 하지만 나도 이제 늙었고 너희 시아버지 그렇게 한번 크게 몸져 눕고 나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더라. 그동안 너한테 했던 말과 행동들 다 후회한다.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 앞에서 저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구라 욕하실지 몰라도 누군가의 진심을 외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형님은 결국 노인학대, 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당연히 아주버님과도 완전히 갈라섰는데요. 그동안 형님 때문에 아주버님의 팔자가 단단히 꼬여 있던 걸까요? 이혼 후 아주버님의 삶은 확 폈어요. 재취업에 성공해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몇 년 전에 좋은 분 만나 재혼도 했어요. 새 형님은 마음이 바다처럼 넓고 어진 분이라 조카도 배 아파 낳은 친자식처럼 잘 돌보더군요. 저한테도 참 잘해주시고요. 전 형님 역시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남자와 재혼했는데요. 채 2년도 못 살고 이혼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의 손버릇까지 나쁜 쓰레기였더군요. 두 번 이혼한 데다 전과까지 있는 여자를 누가 받아주겠어요? 결국 지금은 혼자 외롭게 늙어가고 있답니다. 겹지인에게 듣기론 최근에 알코올 중독까지 걸려서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하더군요.
잘 나가던 형님의 인생이 그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반면 저희 가족은 더없이 잘 살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그 사건 이후 1년을 더 병상에서 버티시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고요. 남기신 유산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이 공평하게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난 뒤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죠. 지연아, 내가 너한테 지은 죄가 많다. 너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너희 시아버지 일까지 뭐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말인데 이거 받아라. 시어머니가 내민 서류에는 서울 외곽의 작은 상가 건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해주신 건물이었죠. 어머님, 저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받아.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시어머니의 계속된 권유에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건물을 받았고요. 지금은 건물주 겸 잘 나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살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제 인생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남편과 딸과 함께 소박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아가고 있죠. 아, 그리고 형님의 두 얼굴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을 준 간병인 아주머니에게도 그때 따로 두둑하게 살해했어요. 지금도 새해 때마다 꾸준히 연락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답니다. 제게는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이니까요. 앞으로의 여생은 이렇게 좋은 인연들하고만 쭉 함께하고 싶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